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간밤에 메르스 상황이 또 변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8명 더 증가해서 총 95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간밤에 또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공개됐던 병원 이외에 2개 병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도 이 메르스와 관련된 속보와 그리고 이 메르스를 어떻게 하면 완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 노환규 전 대한협회 회장이 오늘 특별 게스트로 돌직구쇼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14일부터 19일 예정돼 있고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변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메르스의 암초를 만났다라고 동아일보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메르스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입을 모으고 있는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방미 연기하자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차 확산 차단에 실패해서 3차 확산으로 번진다면 민심 위반은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자,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 구면인데요. 첫 10대 환자가 발생했다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있었다지만 그래도 떨고 있는 학교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메르스 발열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 복지부의 설명은 또 한 번 틀린 셈이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두 번째 완치된 환자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기 치료 땐 완치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메르스 감염자가 9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메르스를 이겨낸 두 번째 퇴원 환자가 나왔습니다. 기침이 별로 없었고 호흡곤란 증세도 없었다. 그렇지만 다리 쪽이 불편한 근육통과 소화불량을 겪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잠시 바꿔서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 기사입니다. 단마진 진료 기록 없어서 못 냈다.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마진, 만성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증명할 병원 진료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문회 가서 다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던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된 건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역시 국무총리 청문회 기사인데 세금 탈루 의혹에는 세법을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전관 예우 논란에는 법조계가 좁아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청문회에 관심이 주목이 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얼렁뚱땅 청문회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빵! 접수 창구, 대기자 수, 전자 알림판, 0. 자, 정막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의 로비 모습입니다. 그리고 WHO 공동조사단이 입국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발열감지 카메라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네요. 전문가에게 병원에 폐쇄권을 주겠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고 이 팀에 병원 폐쇄 명령권을 포함한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북한 노동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메르스와 관련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단평, 주제 넘은 넋두리다라는 기사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 코도 찢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걸고 들어야 얻을 것은 개코망신밖에 없다. 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 남측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해서 남한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는 기사가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에서는 역시 이 메르스 발생한 속보와 그리고 메르스를 이겨낸 완치 환자의 비결을 노환규 전 대한협회 협회장 특별 게스트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저희 동아일보 기자 중에 부부 기자인데,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인 부부 기자가 있어서 단독으로 전화 연결해서 자가격리 상황과 심경 등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는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간밤에 발생한 메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현황판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메르스 현황판입니다. 이런 메르스 상황판 좀 안 보게 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만 기준으로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8명이 더 늘어서 9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관적인 소식은요. 사망자가 또 증가를 해서 한 명이 또 발생해서 사망자 수는 총 7명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김제우석병원, 김제미대방사선과 의원, 한솔내과 의원, 옥천제일의원, 옥천성모병원, 을지대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메르스 추가 확진자 발생한 병원 이름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공개를 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는 여러분들의 메르스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한규 의사협회 전 회장님, 지금 보니까요, 사망자가 또 한 명 늘었고 병원이 또 추가로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병원이 늘었다. 우려할 만한 것 아닙니까? 안심할 단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큼은 크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미리 예상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2차 그 메르스 환자를 양산하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겠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숙주병원의 이제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이 또 워낙 이제 많은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또 예전에 중동에서 있었던 메르스 바이러스의 그 행동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방된 장소에서 잠깐 동안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접촉했던 환자에게도 지금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파력이 좀 더 강한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또 잠복기를 지나야 증세가 시작이 되고 증세가 나타나야지만 또 이 증세가 나타날 쯤 되어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확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좀 이전, 저희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전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글쎄 어제는 이제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늘어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도 그나마 좀 줄었는데 이렇게 지금 발생 이 현황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병원들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많이 좀 공포스러워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중심으로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이죠.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드는 병원이고 그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환자가 이동한 것이 이제 마치 그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계속 전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인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2곳이 더 증가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24곳 발표한 이후로 계속 병원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 이 2곳의 병원인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 2곳 모두 규모가 꽤 큰 병원입니다. 숙주병원, 서울 삼성병원처럼 숙주병원이 되지 않도록 병원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메르스 관리의 핵심은
병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네. 따라 달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민들도 알게 되고 정부가 아주 강도 높게 컨트롤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고 대응을 하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또 오늘 이제 환자 9명 나왔지만 그중에서 3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좀 지방에 이렇게 병원 흩어져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34명이 발생을 했고 오늘 3명이니까 37명이고요.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추세로 볼 때 예. 내일 정도를 고비로 해서 삼성서울병원이 잡히고 지금 우리 노한규 전 협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그 거침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만 된다면 예. 금주를 고비로 메르스 사태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병원은 두세 개 더 늘고 있고 그리고 또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완쾌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정부와 그리고 보건당국이 메르스를 통제하면 이번 주 이후에는 메르스 잡을 수 있습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안영환 의원님, 네. 전문가에게 병원 폐쇄권을 주겠다. 어제 박 대통령이 밝혔는데 네.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라. 예. 그리고 이 팀이 병원 폐쇄 명령권을 포함한 전권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권을 주겠다. 네, 박 대통령이 이제 어제 메르스 대책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방역 대책 본부 내에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대책 본부를 찾고 또 현장에 나타난 것은 이번 두 번째죠. 그래서 대통령은 또 이와 함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1대1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메르스 확산세를 잡으라고 하는 의지를 예.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청와대도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 안까지만 메르스를 잘 통제하면 메르스 잡힌다. 뭐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박용진 대변인 어떻습니까? 자, 현정택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이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폐쇄 명령권을 포함한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 요청 명령권을 갖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한다. 예. 이게 지금 안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팀인데요. 사실상 이 팀이 그럼 이 메르스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권을 갖는지는 좀 요 표현에서는 갖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 에볼라 짜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권을 갖는 총괄 대응 자를 줬어요. 짜르가 독재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보통. 그러니까 뭐 전권을 갖는다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방역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방역 아니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요. 예.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고어 엘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었던 그냥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밑에 여러 방역 전문가 팀들을 총괄 관리해서 정무적인 이 총괄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응팀은 지금 전문가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문영표 장관이라든지 이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정무적 관리도 실패하고요. 또 그 전문가적 방역도 실패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만드는 이 팀이요. 중앙메르스 관리 대책 본부가 있습니다. 이 문영표 장관이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범정부 메르스 지원 대책 본부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이 여긴 또 팀장입니다. 민간 종합 대응 TF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 문영표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와 이번에 만든 대응팀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서로 그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혹은 있는 TF들 세 개 중에 또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건 아닌지, 옥상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과연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것이 맞느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여권 내에서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미국 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도 청와대에 있고 아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방미 일정이라는 게 이번에 연기하면 다음번에 잡기 힘들다. 이런 여론도 치열하게 지금 청와대 내에 있다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아주 선제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후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선 이제 야권에서 먼저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이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방미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 국면에 외국에 나가는 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방미를 하지 않는 게 옳겠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방미를 연기를 하면 미국 상대가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을 가지 않았을 경우에 전 세계에 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죠. 예. 한국이 정말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뭐 하여튼 그런 나라처럼 전염병 때문에 대통령이 외국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광객 감소라든지 예. 경제 수출 감소라든지 실제로 우리 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찬반 양용이 상당히 맞서 있는 문제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 뜨거운 논쟁 일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요. 이런 사설 제목이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잡고 가라. 미국 가더라도 메르스 잡고 가라. 이런 강력한 사설이 대통령을 향해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쓰이고 있는데 노한규 의사협회 협회장님. 네. 의사들이 보기에 네. 지금 이 국면 이번 주가 메르스 잡아야 될 고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 미국 가도 됩니까? 아니면 가면 안 됩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 메르스 지금 문정표 복지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러시지만 어쨌든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다만 아까 여러 차례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런 정무적 감각, 이게 행정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문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런 권한을 분명하게 넘겨준다면 없어도 된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예. 네,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할 때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예.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는 지금 전문가에게 병원의 폐쇄권을 정권을 위임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했다? 네,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일 것입니다. 예. 또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일 가능성이 크고요. 대학병원의 교수가 어떤 대학병원이든 어떤 중형병원이든 병원의 폐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할 거다. 네, 그런 권한은 결국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이게 거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측컨대 어떤 그런 행정 권한을 강력히 행사할 수 있는 네. 대통령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배승희 변호사님. 청와대 내에서도 치열해요.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대형 병원에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대형 병원 시설이 음압 시설이 있고 그 공기를 모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병원이 몇 개나 되느냐. 그러면 이 자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 컨트롤 타워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방미랑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맡기고 내가 떠나겠다는 인식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이 병원에 대해서 의사한테 정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그냥 가버리고 전문가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의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예. 이 일정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면 사실 좀 축소해서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좀 현명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몇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침 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돼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국회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방금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계획과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이 많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지금 꼭 방미해야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던진 것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 논란 만시지탄이다.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똑같은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용진 대변인, 새누리당의 남해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 방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저거 보면서 살짝 다른 생각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 무슨 느낌이냐면 유승민의 반격. 유승민의 반격.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당장 관둬라라고 친박계 의원들이랑 최고위원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만들어 놓고 어디 가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보통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만일에 정무적인 판단을 대통령께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접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교적 결례 또 아까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면 저는 무심불립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요. 신뢰를 얻고 다른 걸 잃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가 메르스 고비인데요. 예, 대통령이 이제 가는 게 14일이고 오늘이 이제 한 일주일이 덜 남았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휴스턴 일정을 빼면서 1박 3일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이제 취소하기가 어렵고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방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3번 만났지만 그 방미 성과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리고 지금 미일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득지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대통령이 있어야 메르스가 잡힌다 이런 것도 좀 낡은 생각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에볼라 짤을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우리도 대응팀을 만든다고 했으면 누가 맡을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도대체 대통령 일원을 맡아서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건총리 생각해봤고요, 어저께. 고건총리. 네, 사스 대응 때 총리를 하셨던, 물론 당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해서 원로들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사스 때 질병관리본부장 했던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사람을 생각해봤습니다. 경험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할 일을 하고 오는 것이죠.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논쟁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서 뜨겁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누굴까요?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인물은 문영표 보건복지 장관인데 어제 국회에서 문영표의 저주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저주죠? 신재용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영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영표 장관이 말하면 그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영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처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문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문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조기에 안정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응 실패를 인정하라는 호통이 이어졌지만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빈틈이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패한 거죠? 그런 똑바로 측면에서, 대답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정석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초기부터 민간과 잘 협력만 했어도 사태 확산이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대한 추궁이 거듭되자 문 장관은 짧은 사과를 내놨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현안 질문이 진행되는 2시간 반 내내 우물쭈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용입니다. 노한규 협회장님, 전 회장님. 문영표 장관의 저주다. 문영표의 저주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치적인 논쟁을 배제하고 복지 장관이 말한 것에 꼭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전파하기 힘들다, 전염하기 힘들다 했더니 부지기수로 전염되고 3차 감염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3차 감염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10대 청소년들은 감염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10대 청소년 감염자가 나오고 거의 문 장관이 말하면 반대로 난다. 네, 저는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 계속 나와서 정부를 정말 많이 질타했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네, 많이. 초기 대응뿐 아니라 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 지금 아까 현황판 보여주셨지만 현황판을 왜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보여줘야 합니까? 정부에서 내놔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내놔야 된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부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정부를 좀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면. 예. 우리나라에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에 발생했던 중동 국가에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이제 그런 행동의 기록은 지금 뭐 WHO나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나 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참조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 사뭇 다른 네,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좀 안이하게 대응을 했고 그런 좀 안이한 대응이 지금의 결과를 좀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할 부분이 다소 이해할 부분이 있다. 예. 하지만 그보다 잘못한 부분, 실수한 부분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다. 네, 이런 부분이군요. 문용표의 저주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아니 이제 문용표 장관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안이하게 대처했었다. 즉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 특히 병원 감염이 좀 재밌는 걸 봤는데 WHO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그 병원 간호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문화 뭐냐? 우리는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몽땅 달려들어서 옆에서 간호하고 예. 또 병 문화 오는 문화. 외국은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입원하면 격리가 되는데 그 문화 때문에 전파가 됐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적인 특수 상황을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외국의 사례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문용표 장관은 제가 어제 본인에게는 좀 매서운 이야기 했습니다. 예. 더 이상 TV에 나오지 말라 제 이야기를 어제 했었지 않습니까? 문용표 장관한테 어제 TV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문용표 장관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예. 아까 유심분립이라는 이야기 했지만 정부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문용표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저 보험 전문가, 연금 전문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이미 신뢰를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불신의 상징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용표 장관. 그래서 문용표 장관은 이제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부터 보니까는. 예. 우리들의 이야기가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문용표 장관이 모든 그 정부의 실수를 지금 상징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용표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초반에 미대응, 초반에 잘못한 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보니까 문용표 장관에 대한 사퇴론이 나오던데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초창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막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논설실에서도 그래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게 역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지금은 이제 대응이 급하니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게 맞고 국회에서 불러다가 저렇게 하는 질타하는 시간에 지금 메르스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용표 장관이 어떤 형태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우리가 4단계 중에서 아래서 2번째 현재 단계입니다. 이걸 좀 올려야 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숙주병원까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문용표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올리게 되면 국가 이미지가 좀 실추된다.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서 감염병 경보 단계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박윤희 대변인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심 어떤 게 실망스러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 잘 모르니까요. 병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속해 있는 야당에서는 공개하라 그랬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오히려 사회적 혼란 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느닷없이 4일 뒤에 옆에 최경환 부총리가 옆에 장관을 세워놓고요. 절대 사회 혼란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장관을 세워놓고 내뜸 다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볼라 짜르처럼 메르스 짜르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내 소신과 안 맞는다 이러면서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신뢰가 되죠. 정부 행동과 관련해서. 이게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격상시킬 필요 없다. 이 정무적 판단이에요. 예. 근데 저는 문영표 장관이 그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정말로 본인이. 아니면 누가 써준 대로 읽고 있는 거냐, 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할 필요 없다라고 사인이 오니까 그냥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지. 예. 우리 노 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요, 실패한 감독, 그럼 빨리 교체해야, 경기 중이라도 교체해야 하는 게 맞아요. 예. 계속 두면 오히려 경기력만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계를 격상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주 명확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영표 장관의 어제 해명은 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올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 상황으로 볼 때 올리지 않는 것이 맞는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국가 이미지 때문에 현 상황과 달리 계속 낮은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이미지 때문에 주위에서 경계로 지금 이 단계를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요. 동의하기 어렵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을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메르스 감염 문제, 또 하나는 메르스 공포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메르스 감염 이 자체로 본다면 지금 의학자들은 여전히 지금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메르스 공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이 메르스 자체는 지금 전문가들이 나서서 앞으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또 이제 많은 정보 공개가 이제 굉장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차단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공포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이야말로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통령의 그 방미와 관련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는 메르스를 잡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메르스 공포를 잡는 데는 지도자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메르스 공포는 잡을 수 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지금 유령 도시화 되어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메르스 공포에 쌓여서 지금 모든 행사 다 취소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큰 후유증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병원도 이렇게 다 텅텅 비어 있고. 예. 지금 외국의 지도자들은 이럴 때 나서서 몸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보여주면서 그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좀 대통령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지정병원을 방문을 좀 하고 하셨지만 그것보다 좀 더 활발한 행보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공포를 없애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메르스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메르스 공포는 잡을 수 있다. 제가 어제도 수차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현장에서 전문가와 같이 하는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포. 사실 우리 사회에 더 큰 게 메르스 이후의 문제. 메르스 이후의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지금 자영업자들 속된 말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핵심은 공포의 확산입니다. 공포의 확산은 정치가 나와야 되고 특히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 어제도 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가 퍼지니까 미국에서는 피어 에볼라를 해서 사실 에볼라의 그 치사율은 지금의 메르스랑 비교되지 않을 정도 무서운 병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확산이 되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미국 정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뒤늦게나마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설득해 나간 겁니다. 자, 에볼라 걱정하지 말자. 이건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정부를 믿어달라.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볼라는 무서운 병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감기로만 한 해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 예.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 근거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볼라를 치료하다가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 나중에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 간호사를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예. 굉장히 이벤트를 열어준 거죠. 이벤트 열어주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래 에볼라 별거 아니구나. 치유한 환자 대통령이 껴안을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오바마는 에볼라 안 걸렸죠? 안 걸렸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평택병원 같은데 이미 평택병원은 이미 다 치유가 된 병원입니다. 가서 그 환자, 간호사, 어린 간호사 얼마나 이번에 의료진들 고생 많이 했습니까? 지금 의료진들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의료진들을 껴안고 보람을 비벼주면서
자, 고생했다.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다. 해주면은 국민들이, 아, 그래. 그럼 무섭지 않구나. 에볼라에 또, 이번에 에볼라에 치유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를 겪고 극복한 의사를 만나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 메르스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 대통령의 행동은 모든 게 정치적 의미가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제스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건 별로 노력이 많이 들지 않은 제스처지만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이 점을 좀 알아서 유의해서 좀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우리 보건 당국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가 격리돼야 할 대상자 의원이 국회에 와서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만나보시죠.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감시자입니까, 장관님? 자, 내가 능동감시자이기 때문에 나는 국회 질의를 와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노왕 선생님. 능동 감시자가 있고 수동 감시자가 있고 방금 새누리당의 유이동 의원은 제가 능동 감시자입니까? 격리 대상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제가 뉴스를 보고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 장관께서 또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먼저 자가 격리자 중에 능동 감시와 수동 감시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자가 격리가 상위 개념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통보를 이제 했으면 그 다음에 능동감시는 물론 이제 이번에 메르스 때 나온 얘기지만은 능동감시는 계속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감시를 한다 그러면 감시자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분이 지금 잘 격리를 되어 있는지 또 뭐 이 핸드폰을 통한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수동 감시는 그 자가 격리된 분이 어떤 증세가 발현되면 그때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제 이 행정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유이동 의원님께서 자가격리 조치를 왜 받았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그 35번 의사가 다녀갔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 행사장 1,565명 중에 한 분이었다면 자가격리 조치가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지만 그 위험기관의 위험병원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그 잠재적인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면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속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런 혼란이 또 하나 나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 조치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질병관리센터 소속의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을 면담을 하고 상세하게 이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혹은 인력이 부족하면 방문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문가가 그 깊이 있는 정보를 토대로 방침을 내리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유이동 의원은 저 국회에 계시면 안 되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유이동 의원이 평택 의린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내에 위험병원을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찌라시가 돌았어요.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의심 환자라더라. 그래서 본인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능동 감시자든 자가격리 대상자든 간에 본인은 거기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기서 두 가지 슬픈 모습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문영표 장관에게 저 질문을 했을 때요. 문영표 장관 만일에 연금과 관련해서 누가 저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거의 그 국회의원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의 박살났을 거예요. 박살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멍하고 계셨어요. 만일에 우리 노 선생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내가 능동감시자입니까? 아니면 자가격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뭐 하세요? 빨리 체포하세요. 체포는 아니지만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게 맞죠. 보건소 직원을 먼저 찾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 자체가 우리한테 사실은 슬픈 장면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는 이제 자가격리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뭐 박원순 시장은 1,600명한테 다 자가격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미국에서는 가능한 좀 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 같으면 어느 시장이 1,600명 자가격리 이런 사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단독으로는 결정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왜 지난해 에볼라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에볼라에 감염된 의사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또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그 뉴욕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드블라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가 잠복기에 다녀갔던 식당 같은데 자기가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이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또 이 의학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불만스러운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그 에볼라 공포를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것과 특히 21일간의 잠복 기간에 강제 격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이제 그 타당성에 대한 어떤 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그래서 이 격리 조치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도 뭐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이동 의원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대화한 문영표 장관도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이 됐는데 저희 동아일보 내에서도 이 안타깝게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당국에서 통보를 받고 현재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동아일보 기자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가격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지 도대체 왜 자가격리가 됐는지 등등 자세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전화를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A 기자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A 기자 나오 계신가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랑도 굉장히 잘 아는 동아일보 기자신데 어쩌다가 격리 대상자가 되신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요. 예. 저희 아이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예.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고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어제부터 이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예, 얘기가 돼서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린 아이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보건당국에서 지정이 됐는데 네.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조치를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5월 27일 오후에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예.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6월 6일 토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아직 18개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예. 네, 가족 내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다른 가족이랑 이제 접촉을 피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렇죠.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아, 몰란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남구 거주자라서 강남구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보라고 해서 강남구 보건소로 전화를 했고요. 예. 네, 그래서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전혀 증세가 없고 건강해요. 예. 예,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혹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면은 보건소로 연락을 달라 그런 수준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아직은 건강하다. 물론 제가 봤을 때도 뭐 메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아이의 건강 상태가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요. 1대1로 이 보건소 직원과 매치를 해서 자가격리 대상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1대1 보건소 직원의 지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강남구에서 찾아오신 건 일요일 저녁 한 8시 정도였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보건소 직원, 이제 보건 인력은 아니었고, 강남구청에 근무하시는 이제 일반 공무원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청 공무원이 오셨군요. 예, 저희 집에 가져다 준 거는 그 손 세정제하고, 그리고 그 마스크, 예.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문 한 장, 예, 그것만 가져다 주셨고요. 예. 생필품이나 그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나 보건당국의 조치 중에서 예. 문제가 없을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서로 협업을 하겠다고 이제 같이 단상위에도 섰던 뉴스를 봤었는데요. 예. 근데 아직 그런 상세한 아주 이제 디테일한 협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강남구 보건소 직원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는
예, 뭐 가족들도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아이와 사실상 격리가 안 되니까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이제 가족들도 회사에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셔갖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격리 대상자인 아이가 아무런 증세가 없다면 사실상 이제 그 전파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부모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안내를 또 했었고요. 안내가 좀 엇박자네요. 예, 엇박자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황당한 건 예.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공단이든 보건소든 전화가 오면 혹시 또 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놀라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서 집에도 찾아오고 이제 전화로 이제 안내도 받고 했는데 어제 또 오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 이름이 김진이라면 예. 김진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18개월 아이인데. 네. 13개월. 예. 예, 18개월 아기인데. 8개월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기가 몇 개월인지 알고 전화를 하셨냐고 예. 하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서 갖다 준 그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저희 아이 생년월일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죠. 근데 그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른다는 거고. 18개월이면 말을 하기가 좀 전화 통화를 원활히 못하는. 당연히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격리 대상자의 나이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갔다고 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데리고 간 줄을 알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회사에 있었고, 이제 아기의 이제 외할머니가 데리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기 외할머니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 다 신고를 했고 안내를 받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래도 알려달라.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남구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이제 협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황당하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또 이번에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내일부터는 전화를 하루에 2번 하겠다고.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걱정도 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중앙보건당국과 또 이 지자체의 조치가 서로 엇박자를 맺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전혀 양측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저 집 자가격리 대상자래, 저 집 근처도 가지 마, 뭐 이런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기사도 많이 실렸는데 혹시 아직 그런 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그 이웃들은 사실은 잘 모르니까요. 아직 모르는군요. 예. 이웃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는 아닌데, 사실 어저께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이제 회사에 나가도 된다라는 이제 안내를 받고 일단은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회사 사무실 안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저는 사무실에 나가 있으니까 좀 되게 많이 미안하고, 네. 좀 눈치가 보이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친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그 메시지로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예. 예, 업무상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눈치가 보여서 못 하겠으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는 전화 네네. 내용인데, 아이가 아픈데 굉장히 걱정이 많을 텐데 또 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오늘 생방송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와 모두 완쾌가 돼서 빨리 다시 회사에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사실은 부부 기자예요. 네. 그래서 부부 다 회사에 나오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지금 집 안에서 자가격리를 되고 있는데, 주위의 시선들도 따가운 것이 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그 뭐 흑사병이 할 때 낯선 사람이 이제 엄청 두려웠던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보면은 이게 자가격리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기사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금 A 기자가 얘기했듯이 답답하게 하는 게 어떤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받는 거에 어떤 엇박자, 이런 허술한 관리 이런 것도 황당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격리 그 자체보다 주변에서의 따가운 시선이다. 우리 A 기자 같은 경우는 아마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아마 이웃도 모르고 살 거예요. 눈치를 줘도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가끔씩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아파트 몇 번 몇 호가 격리 대상자래.
저 집 식구들은 절대로 피해야 돼.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저 집 식구들 애들아 말도 하지 마. 학교에서 아는 척 하지 마. 그야말로 패스트 보듯이 확정되지도 않고 스스로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격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따가운 시선 이런 것이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호소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A 기자 연결했는데 A 기자 아이가 뭐 전혀 아프지가 않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증세도 없었는데 일단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주위에 수군거림도 있을 것이다라는 조간신문 기사인데 그와 또 반면에 반대로 박윤진 대변인 민폐 시민이 속출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골프를 치러 갔던 그런 시민 기사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의사가 해외여행을 갔었다. 이건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순창에 확진자를 진료했었던 의사 같은 경우에 부인과 함께 필리핀에 나갔었는데 또 본인의 얘기는 자기도 늦게 통보받은 거라서 나도 억울하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또 제일 심한 경우가 뭐냐면 건국대 병원에 가신 그 70대 확진자 번호가 76번인데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요. 번호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6번 확진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혹시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클리어해졌을 텐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걸 숨기는 바람에 지금 메르스와 싸워야 하는 이제 건국대의 의료진들까지 전부 다 지금 격리 대상, 약 70여 명이 한꺼번에 격리 대상이 되고 응급실은 폐쇄돼 버리는 상황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유희동 의원처럼 막 활보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심 상황이라거나 격리 대상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A 기자 같은 경우는요. 자가격리를 해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급여가 나오는 것, 먹고 사는 문제는 큰 걱정이 없겠죠. 근데 정말 큰일은 누구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분들도 다 온갖 고통을 이겨가면서 지금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피해를 자기 감수하고 있는데 그걸 숨긴다거나 내가 의심 상황에 처했다거나 숨긴다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걸 무시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해외를 나간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거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이 병원이 70대 환자가 건국대 응급실로 와가지고 삼성의료원 갔다 온 적이 없다라고 우겼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족들도 간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믿어야죠. 믿으면서 처음에는 격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캐물은 거죠. 갔다 온 적 있느냐 없냐 하고 또 나중에 증상이 수상하니까 삼성의료원에 전화까지 응급실 하니까 그 환자 우리한테 입원했었다. 라고 알게 돼서 얼른 격리를 하고서 조치를 해서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국대 의료진이 이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정보 공개가 중요합니다. 삼성의료원을 갔다 왔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끝에 알게 돼서 확진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었고 물론 상당한 그 병원으로서는 피해를 입었지만 건국대 그 의료진들의 어떤 의사정신 그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했다 해서 캐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첫 번째는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 이게 가장 큽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시민의식의 잘못. 뭐 첫 번째 이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온 걸 숨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들. 그다음 세 번째는 공포를 확대 증폭한 우리 사회 시스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완치돼서 퇴원한 두 번째 완치자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365 의원 의사입니다. 의사였는데 메르스에 확진됐었다가 완쾌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인터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주민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뭐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열이 나는 게 이제 주고요. 병의 증상인지 치료약의 증상인지는 모르지만 부작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소화기가 그러니까 소화불량 증상이 제일 심했습니다. 식사를 못 하겠어요. 식욕이 일단 없고요. 속도 불편하고 그 처치의 부작용인지는 모르지만 설사를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독감을 그러니까 통증 격도 7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3, 4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하지 쪽에 더 심했습니다. 하지. 그러니까 다리 쪽에가 더 심하고 주로 무릎이랑 허벅지 쪽에가 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환자 진료하다 감염됐던 의사가 완치돼서 퇴원을 해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노한규 회장님, 네. 독감도 걸려보고 메르스도 걸려봤다. 네. 독감 걸렸을 때 통증이 1부터 7이라고 한다면, 네. 7이라고 한다면 네. 메르스는 독감보다 못한 3이나 4에서 그쳤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는데 메르스가 뭐 걸려도 괜찮나 봐요? 저는 지금 인터뷰해 주신 의사분께 참 먼저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인터뷰가 나갔다고 해서 메르스는 저런 증세가 있나 보다. 저런 증세가 아니면 메르스가 아니고 저런 증세가 있으면 메르스인가 보다. 또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지금 중동에서 일어났던 많은 메르스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거의 모든 환자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제 고열이죠. 고열. 네, 저희가 이제 3대 증세라고 얘기하는 게 고열, 그다음에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인데 예. 이 기침과 호흡곤란도 모든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의사분께서 경험을 하셨던 설사, 또 복통 이런 것들은 전체 환자에서 또 약 한 3분의 1에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마다 이 몸살의 정도도 다 다르고 모든 증세 정도가 다 다르죠. 독감이 그렇듯이. 그래서 한 가지로 오인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병원에 대형 병원에 전공의를 만났습니다. 그 전공의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공의가 있는 병원의 전공의들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서로 달려가려고 한답니다. 예. 왜냐하면 노출이 되면 격리 조치가 되니까 쉴 수 있는 거죠. 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예. 그리고 그만큼 지금 메르스 감염에 좀 젊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예. 큰 위험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병원 어딥니까, 전공의들? 물론 이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이만큼 의사들은 지금 이 메르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 그런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네. 독감 통증이 치리면 메르스는 3, 4 정도다. 그래서 일부 더 젊은 심할 수도 있고 예. 네, 이렇게 덜한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지금 35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감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일반 감기로 인한 몸살의 통증이 1일 때 지금은 10이라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일부 전공의들은 일부러 메르스에 노출된다. 뭐 이런 아니, 웃지 못할 얘기까지. 조선일보에 뭐 이런 기사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관계자 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이죠. 18명 가운데 15명은 감기와 비슷한 정도로 증상이 경미하고 확진 환자 가운데서요. 이 가운데 12명은 열도 사라졌다. 또 나머지 환자 3명 가운데서 현재 열이 나는 환자는 1명뿐이다. 예. 그러니까 뭐 18명 가운데서 15명이 뭐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 우리 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한 것보다는 경미한 게 걱정한 것보다는 겁니다. 경미한 게 메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사실 2009년도에 우리가 신종플루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국민들이 걸렸고요. 제가 자료 조사해보니까 160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 상당한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이 소위 있는 사람이고 신종플루만으로 사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됐는데 예. 저는 신종플루가 그때 백신도 나오고 타미플루 뭐 이렇게 약도 먹고 그래서 잡혔는데 그래서 저는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난 겨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소리냐 아직도 있냐 그랬더니 신종플루가 토착화돼서 지금 있고요. 그렇다면 신종플루가 아니고 이건 구종플루인데 예. 토착화돼서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감염 질환이라는 게 토착화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메르스를 진압한 다음에는 이것이 정말 누구 말대로 코러스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이 흔히 아는 감기의 일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배승 변호사님. 근데 저는 질환의 뭐 위험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치사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왜 생겼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병이란 게 이 치료제가 없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
들어왔기 때문에 몸에선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도 나고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그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고 그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지 이 병 자체가 낫거나 뭐 이래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것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노 선생님에게 제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메르스의 증세를 쭉 들어보니까 비슷한 증세가 예전에 결핵을 걸리면 기침을 하고 고열을 하고 발열이 나고 결핵 증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참 부끄럽지만 결핵 강국이었죠. 그렇죠. 네. 결핵 강국이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사망자가 줄었는데 연간 사망자가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2,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많네요. 네. 그리고 결핵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치료제도 있고요. 물론 예. 이제 내성균이 많긴 하지만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결핵이야말로 공기 감염이 됩니다. 아, 결핵은 공기 감염이 된다. 네, 네.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 지금 메르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이죠.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고 1년에 한 2,000명 이상 사망하니까 매일 6명 이상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핵을 두려워해서 뭐 지금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막 공포에 쌓여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공포, 합리적인 수준의 공포 그 수준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결핵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조금 더 과장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도 이 메르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메르스가 잡히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나레 기사가 사실 한 장 더 있는데요. 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비록 메르스 공포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출국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슈틸리케 호가 마스크 출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승리와 또 역동적인 움직임은 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가 꼽입니다. 이번 주 내에 메르스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도직구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다양한 기사와 묵직한 도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